별 2개가 네 목숨이라도 지켜줄 것 같나? 내 눈엔 그저 썩은 비계, 덩어리에 박힌 장식일 뿐이야. 사단장 최만호의 계급장을 단숨에 뜯어버린 707 전설 한서윤 중장의 이 무자비한 일갈 뒤에는 과연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오만한 권력으로 병사들을 짓밟던 소장 최만호가 제 발로 지옥문에 걸어 들어가게 된 그 소름 돋는 전말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세상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북면 백두대간의 험준한 산세가 사방을 에워싼 그곳에는 대한민국 육군 제12 보병사단 을지부대가 자리하고 있었다. 동절기의 인제는 단순한 추위를 넘어선 생존의 시험장과 같았다. 살을 파고드는 칼바람은 두꺼운 방한복을 무력하게 만들었고 끝없이 내리는 눈은 세상을 단절시키며 고립의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병사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헌신을 거름 삼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검은 그림자 역시 공존하고 있었다. 그 그림자의 정점에는 제12 보병사단 산하 연대장인 박두식 대령이 있었다. 그의 어깨 위에서 빛나는 3개의 무궁화는 국가가 부여한 명예의 상징이었으나 박두식에게 그것은 하부 조직을 쥐어짜 비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의 열쇠에 불과했다. 박두식은 이 지역에서 수십 년을 버티며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했다. 그는 군사시설 보수용으로 책정된 예산을 교묘하게 전용하여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웠고 부대의 유류고에서 정기적으로 기름을 빼돌려 민간 주유소에 헐값으로 넘기는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았다. 그의 집무실은 언제나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지만 그곳을 드나드는 장교들과 병사들은 얼음물 속에 던져진 듯한 압박감을 느껴야 했다. 박두식은 부하들의 약점을 잡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었다. 규정을 어긴 사소한 실수조차 그는 기록으로 남겨두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협박의 도구로 활용했다. 그에게 군대란 조국을 지키는 집단이 아니라 자신의 노후를 보장해줄 거대한 수익 모델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박두식의 폭정 아래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것은 일선의 병사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전역을 불과 일주일 앞둔 이민호 병장의 사정은 절박했다. 이민호는 군 생활 내내 남들이 쉬는 시간에도 부업을 하거나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다. 그가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모은 700만 원이라는 돈은 단순히 전역 후의 미천이 아니었다. 그것은 홀로 자신을 키우며 고생하다 암 선고를 받은 어머니의 수술비를 보태기 위한 절실한 희망이었다. 박두식 대령은 이민호 병장의 사정을 진작부터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병사들의 신상 명세서를 훑어보며 누가 가장 뜯어먹기 좋은 먹잇감인지를 골라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민호가 모은 큰돈은 박두식의 탐욕스러운 시야에 정확히 포착되었다. 박두식은 이민호의 전역 날짜가 다가오자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이민호를 연대장실로 호출했다. 연대장실의 묵직한 문이 열리고 이민호 병장이 긴장한 기색으로 들어섰다. 박두식은 책상 위에 다리를 꼬고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이민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서류 한 장을 툭 던졌다. 그것은 이민호가 과거 작업 도중 사소하게 부품을 파손했던 경위서였다. 이미 징계를 받고 종결된 사안이었지만 박두식은 그것을 다시 꺼내들었다. 이민호 병장 전역이 일주일 남았더군. 어머니 수술비 마련하느라 고생이 많았다고 들었어. 그런데 말이야, 이 서류를 보니 자네가 국가 기물을 파손한 전력이 있더라고. 내가 다시 검토해보니 이게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성이 다분해 보여. 이걸 군 검찰에 넘기면 자네 전역은 무기한 연기될 텐데 그럼 어머니는 누가 돌보나? 이민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연대장님, 그 일은 이미 처리된 일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전역은 어머니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박두식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이민호에게 다가갔다. 그는 이민호의 어깨를 툭툭 치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나도 자네 사정을 알아서 마음이 아파. 그래서 내가 제안을 하나 하려는 거야. 자네가 모은 그 돈 사실 국가 기물을 파손한 배상금으로 처리하면 내가 이 서류를 깨끗하게 태워줄 수 있어. 700만 원 정도면 자네의 자유와 전역을 사기에 아주 저렴한 금액 아닌가. 사회 나가서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만 감옥에 가면 어머니는 누가 보살피겠어? 이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통증이 느껴졌지만 눈앞의 거대한 악 앞에서는 무력할 뿐이었다. 박두식은 이민호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듯 책상 서랍에서 계좌번호가 적힌 쪽지를 건넸다. 내일 오전까지 이 계좌로 입금해. 그럼 자네는 예정대로 전역하고 어머니 곁으로 갈 수 있어. 하지만 만약 딴 생각을 한다면 자네 군 생활의 마지막은 아주 길어질 거야. 연대장실을 나온 이민호는 복도 끝 창밖으로 보이는 인제의 설산을 바라보았다. 세상은 하얗고 순결해 보였지만 자신이 발을 딛고 있는 이곳은 썩은 악취가 진동하는 시궁창이었다.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군 내부에 부조리 신고 시스템인 마음의 편지를 작성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밤을 새워 박두식 대령의 협박과 그동안 목격했던 유류 횡령 사실들을 상세히 적어 내려갔다. 다음 날 새벽 이민호는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건의함에 편지를 넣었다. 규정대로라면 이 편지는 사단장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했다. 하지만 을지부대의 시스템은 이미 박두식의 손아귀에 장악되어 있었다. 건의함을 수거하는 당번병은 박두식의 지시를 받는 신복이었고 모든 편지는 사단장실로 가기 전 연대장실을 먼저 거쳐야 했다. 그날 오후 박두식 대령은 집무실에서 이민호가 쓴 편지를 읽으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라이터를 켜 편지 모서리에 불을 붙였다. 불꽃은 순식간에 종이를 집어삼켰고 이민호의 마지막 희망은 재가 되어 사라졌다. 박두식은 재떨이에 남은 잔해를 지식이며 인터폰을 눌렀다. 이민호 병장, 지금 즉시 연대장실로 데려와. 정신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군. 박두식은 이민호를 불러다 놓고 대놓고 폭언을 퍼부었다. 그는 이민호의 뺨을 서류 뭉치로 내리치며 비웃었다. 자네가 감히 나를 고발해? 이 편지가 사단장님께 갈 줄 알았나? 이 부대의 모든 공기는 내가 허락해야 흐르는 거야. 감히 하찮은 병사 나부랭이가 장교의 권위에 도전하다니 자네는 이제 전역은커녕 영창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될 거다. 이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절망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쳤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의 수술비는커녕 자신의 앞날조차 어둠에 잠겼다. 그는 인제의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고립된 산속에서 그는 죽음보다 깊은 절망을 맛보고 있었다. 한편 제12보병사단의 상급 부대인 제3군단 사령부에서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었다. 707 특수임무단 출신으로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며 최연소 중장의 자리에 오른 한서윤 군단장이 부임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부임 전부터 을지부대 일대의 부조리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있었다. 한서윤은 화려한 취임식 대신 단독으로 부대를 시찰하겠다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한서윤 중장은 알고 있었다. 위로 올라갈수록 진실은 가려지고 보고서는 미화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녀는 직접 현장의 바닥까지 내려가 썩은 뿌리를 찾아내기로 했다. 그녀가 탄 검은색 세단이 인제의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을지부대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을 때 박두식 대령은 여전히 자신의 승리를 자신하며 병사들의 고혈을 짜낼 계획에 몰두하고 있었다.
인제의 밤은 더욱 깊어갔고 적막한 산중에는 짐승의 울음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정적을 깨고 정의의 칼날을 쥔 한여군 장군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서윤 중장의 차가운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았고 그녀의 어깨에서 빛나는 세 개의 별은 부패한 자들의 심장을 꿰뚫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박두식 대령과 최만호 소장, 그리고 그들이 구축한 견고한 비리 카르텔은 자신들이 맞이할 최후를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그들은 여전히 권력의 단맛에 취해 있었고 병사들의 눈물 위에 쌓아 올린 성벽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707의 전설이라 불리는 한서윤은 함정을 파는 여우보다 빠르고 먹잇감을 노리는 매보다 날카로웠다. 제2보병사단 노도부대와 제12보병사단 을지부대가 인접한 강원도 인제군 북면의 산악지대는 겨울이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숨통을 조여오는 혹독한 환경으로 변모한다. 살을 파고드는 칼바람은 산맥의 능선을 타고 내려와 부대 울타리를 흔들고 칠흑 같은 어둠은 군의 질서와 원칙마저 집어삼킬 듯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 어둠을 뚫고 한 대의 검은색 SUV 차량이 눈 덮인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다. 운전대를 잡은 이는 대한민국 육군 제3군단장으로 갓 부임한 한서윤 중장이었다. 그녀의 어깨 위에서 빛나는 세 개의 별은 가로등 불빛조차 닿지 않는 차 안에서도 서늘한 권위를 뿜어내고 있었다.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707 특수임무단에서 잔뼈가 굵은 그녀는 대한민국군 역사상 최연소 중장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으나 그 화려한 이면에는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며 다져진 냉철한 판단력과 불의를 참지 못하는 강직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한서윤 중장은 전방부대의 고질적인 부조리와 비리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공식적인 취임식도 거른 채 홀로 잠행에 나섰다. 그녀가 목표로 삼은 곳은 제12보병사단 산하의 연대장 박두식 대령이 통치하는 연대 본부였다. 박두식 대령은 인제 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며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다져온 인물로 상급자인 사단장 최만호 소장과 결탁하여 군용 물자를 빼돌리고 사병들의 인권을 짓밟는 등 온갖 악행을 일삼고 있었다. 한서윤은 차를 부대 인근의 외진 숲속에 세워두고 전투복 상의를 단정히 고쳐 입었다. 707 특임대 시절 몸에 익힌 은밀 침투 기술은 장군이 된 지금도 녹슬지 않았다. 그녀는 야간 투시경을 점검하며 부대의 철책 너머를 응시했다. 부대 위병소는 느슨한 경계 태세를 보이고 있었다. 초소병들은 추위에 몸을 웅크린 채 졸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고 간부들의 순찰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한서윤 중장은 위병소를 통과하는 대신 부대 측면의 감시 사각지대를 이용해 내부로 진입했다. 눈 위에 발자국이 남지 않도록 신중하게 발걸음을 옮기며 그녀는 연대 본부 건물을 향해 다가갔다. 건물의 불빛은 드문드문 켜져 있었으나 연대장실이 위치한 2층 창문에서는 유독 밝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한서윤은 숨을 죽이고 건물 벽을 타고 이동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부하의 어머니 수술비를 갈취하고 군의 기강을 무너뜨린 박두식 대령에 대한 응징뿐이었다. 연대 본부 내부로 잠입한 그녀는 복도의 그림자를 이용해 연대장실 문 근처까지 도달했다. 문 너머에서는 껄껄거리는 박두식 대령의 목소리와 함께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봐, 황 사장. 이번에 유류고에서 빼낸 경유값이 꽤 짭짤하더군. 사단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으니 뒤처리는 확실하게 해두라고. 그 이민호 병장놈이 모은 적금도 곧 내 수중에 들어올 테니 우리 사업은 더 번창할 거야. 박두식 대령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가책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와 함께 술을 마시는 이는 인근 지역에서 고물상과 주유소를 운영하며 군납 비리에 가담하고 있는 민간인 업자였다. 한서윤 중장은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으나
지금 당장 문을 열고 들어가기보다는 더 확실한 증거를 포착하기 위해 감정을 억눌렀다. 그녀는 소형 녹음기를 꺼내 그들의 대화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박두식은 이어 사단장인 최만호 소장과의 관계를 과시하며 자신들이 구축한 비리 카르텔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떠들어댔다. 별 2계단 최 소장님이 내 뒤를 봐주고 있는데 누가 감히 나를 건드리겠어? 이번에 새로 온다는 군단장인지 뭔지 하는 여자도 얼굴마담일 뿐이야. 707 출신이라고 떠들어봤자 군단 행정이 어디 특수부대 작전인 줄 아나 보지. 오자마자 회식비나 좀 챙겨주면 알아서 기계 되어 있어. 박두식의 오만한 발언에 한서윤 중장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를 감지하고 재빨리 옆방인 비어있는 회의실로 몸을 숨겼다. 발소리의 주인공은 박두식 대령의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하사였다. 그는 박두식의 술시중을 들기 위해 안주를 챙겨 연대장실로 들어갔다. 한서윤은 회의실 어둠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부대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폈다. 복도를 지나는 병사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생기를 잃고 피로에 찌들어 있었다. 장교들은 병사들을 소모품처럼 부리며 자신들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었다. 한서윤은 이것이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 전체가 병들어 있다는 증거임을 직감했다. 회의실에서 나온 한서윤 중장은 연대 본부 뒷마당에 위치한 간이 창고 쪽으로 향했다. 그곳은 박두식 대령이 빼돌린 군용 물자를 임시로 보관하는 장소라는 첩보가 있었다. 창고 입구에는 자물쇠가 굳게 채워져 있었지만 한서윤은 휴대용 공구를 이용해 이를 손쉽게 무력화했다. 창고 안으로 들어선 그녀의 눈앞에는 경악스러운 광경이 펼쳐졌다. 병사들에게 보급되어야 할 신형 방한복과 전투화 박스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한쪽에는 부대의 유류고에서 빼돌린 것으로 보이는 드럼통들이 줄지어 있었다. 모든 박스에는 을지부대의 마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한서윤은 스마트폰을 꺼내 창고 내부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다. 이것만으로도 박두식 대령과 최만호 소장을 군사법정에 세우기에 충분한 증거였다. 증거 수집을 마친 한서윤 중장은 다시 연대 본부 건물을 빠져나와 자신이 주차해둔 곳으로 복귀했다. 그녀는 차 안에서 군단 보안팀장인 장도식 소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장도식 소령은 한서윤이 707 특임대 시절부터 가장 신뢰해온 부하로 현재는 군단 감찰 및 보안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장 소령, 지금 당장 감찰팀을 소집해라. 타깃은 제12보병 사단이다. 연대장 박두식 대령과 사단장 최만호 소장의 비리 증거를 확보했다. 하지만 놈들이 상부에 줄이 닿아 있으니 일반적인 절차로는 힘들 거다. 군단장 직권으로 특별 감찰령을 선포한다. 내일 오전 8시를 기해 연대 본부를 급습한다. 한서윤 중장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장도식 소령은 군단장의 단호한 명령에 짧고 굵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군단장님. 즉시 작전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사단장 최만호 소장은 육군 본부 쪽 인사들과도 친분이 깊어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역풍이 불면 더 좋지. 그 바람에 썩은 가지들을 한꺼번에 쳐낼 수 있을 테니까. 내가 책임진다. 자네는 오직 진실을 밝히고 증거를 확보하는 데만 집중해라. 그리고 이민호 병장의 신변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라. 그 친구가 겪은 억울함은 반드시 보상받아야 한다. 통화를 마친 한서윤 중장은 핸들을 꽉 잡았다. 그녀의 눈앞에는 눈물 흘리던 이민호 병장의 모습과 오만하게 술잔을 기울이던 박두식 대령의 모습이 교차했다. 대한민국 군대는 조국을 지키는 신성한 곳이어야 한다. 그 신성함을 더럽히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 계급이 무엇이든 예외 없이 처단해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철학이었다. 한서윤은 차에 시동을 걸고 다시 군단 사령부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인제의 밤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으나
그녀가 비추는 정의의 불빛은 이미 부패한 자들의 성벽을 허물기 시작하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한서윤 중장은 군단 사령부 연병장에서 장도식 소령과 감찰팀원들을 마주했다. 그들은 모두 전투복 차림에 무장까지 갖춘 상태였다. 일반적인 감찰이 아닌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작전과도 같은 분위기였다. 한서윤은 대열 앞에 서서 팀원들을 일일이 응시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군 내부의 적을 소탕하러 간다. 놈들은 계급장 뒤에 숨어 부하들의 고혈을 빨고 국가의 재산을 횡령했다. 이것은 단순히 비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성전이다. 나의 명령 없이는 그 누구도 대열을 이탈하지 마라. 모든 책임은 나 군단장 한서윤이 진다. 출발해라. 감찰팀 차량 행렬은 인제 산길을 따라 제12보병사단 연대 본부로 향했다. 그 시각 박두식 대령은 숙취에서 깨어나 집무실에서 이민호 병장의 적금 통장을 어떻게 빼앗을지 궁리하고 있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안개 낀 연병장을 바라보며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온한 아침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부대 정문을 통과해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는 군단 사령부의 차량들을 발견한 순간 그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한서윤 중장은 차량이 연대 본부 현관 앞에 멈추기도 전에 문을 열고 내렸다. 그녀의 가슴에는 중장을 상징하는 세 개의 별이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부대 장병들은 갑작스러운 군단장의 등장에 당황하여 거수 경례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얼어붙었다. 한서윤은 그들을 지나쳐 곧장 2층 연대장실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갔다. 복도에는 감찰팀원들이 배치되어 모든 사무실의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박두식 대령은 허겁지겁 군복 상의를 걸치고 연대장실 문을 열고 나왔다. 그는 눈앞에 서 있는 한서윤 중장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렸다. 군단장님? 여긴 어찌 예고도 없이. 한서윤 중장은 대답 대신 박두식 대령의 가슴팍에 자신이 어젯밤 수집한 증거 사진들과 녹음기를 던졌다. 사진들이 복도 바닥에 흩뿌려졌고 녹음기에서는 박두식의 오만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박두식 대령, 자네의 왕국은 여기까지다. 군용 물자 횡령, 부하 협박 및 갈취, 그리고 상관 모독 혐의로 이 시간부로 직위를 해제한다. 장소령, 이자를 긴급 체포해라. 한서윤의 서슬 펄언 명령에 박두식 대령은 무릎을 꿇으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다. 하지만 장도식 소령을 비롯한 감찰팀원들은 자비 없이 그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다. 연대 본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창가로 몰려들어 평소 저승사자보다 무서웠던 연대장이 초라하게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통쾌함과 함께 사단 전체를 뒤덮고 있던 어둠이 걷히는 듯한 희망이 서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서윤 중장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박두식 대령의 뒷배인 사단장 최만호 소장, 그리고 그 너머에 숨어있는 더 큰 세력들과의 전쟁이 이제 막막을 올렸음을 말이다. 그녀는 박두식이 끌려나간 연대장실 책상 앞에 섰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이민호 병장의 신상 명세서가 놓여 있었다. 한서윤은 그 서류를 조용히 챙겨 품에 넣었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 멀리 사단 사령부가 위치한 방향을 향했다. 최만호 소장, 이제 당신 차례다. 한서윤 중장의 나직한 읍조림은 차가운 겨울 공기를 타고 연대 본부 전체로 퍼져나갔다. 707의 전설이라 불리는 그녀의 반격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폭풍이 되어 부패한 권력의 심장부를 향해 몰아치고 있었다. 병사들은 자신들을 지켜줄 진짜 지휘관의 등장을 목격하며 숨죽여 다음 전개를 기다리고 있었다. 인제의 설사는 이 거대한 정의의 행진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고 대한민국 군의 뒤틀린 역사가 바로잡히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다.
장도식 소령은 현장의 장비와 서류들을 압수하며 한서윤 중장에게 다가갔다. 그의 손에는 박두식 대령이 숨겨두었던 비밀 금고에서 나온 찬명 계좌 통장들과 상납 리스트가 들려 있었다. 군단장님, 리스트를 확인했습니다. 최만호 소장뿐만 아니라 육군본부 군수 라인의 몇몇 장성들 이름도 보입니다. 판이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한서윤 중장은 리스트를 훑어보고는 싸늘하게 미소 지었다. 상관없다. 별이 몇 개든 뿌리가 얼마나 깊든 상관없이 전부 도려낸다. 이것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다. 장소령, 지금 즉시 사단 사령부로 이동한다. 최만호 소장을 직접 대면하겠다. 한서윤 중장의 결연한 의지에 감찰팀원들은 다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연대 본부를 뒤흔든 폭풍은 이제 사단 사령부를 향해 진격하기 시작했다. 억울함에 가슴을 치던 병사들의 기도가 마침내 응답을 받은 순간이었으며 인재의 검은 그림자가 정의의 빛 앞에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 역사적인 아침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고 그 뒤를 따르는 장병들의 눈빛은 전설적인 사령관에 대한 존경과 신뢰로 가득 차 있었다. 제12보병사단 을지부대의 사단장 집무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엄숙하고 절제된 군인의 공간이었으나 그 이면에는 썩은 악취가 진동하는 탐욕의 소굴이었다. 사단장 최만호 소장은 자신의 어깨 위에서 빛나는 두 개의 별이 영원한 권력을 보장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박두식 대령이 연대 본부에서 군단 감찰팀에게 체포되었다는 급보를 접하고도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다. 자신들이 쌓아 올린 견고한 인맥과 육군 본부 군수 라인에 든든한 뒷배가 있는 한 갓 부임한 새파란 여군 군단장 하나가 어쩌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박두식이 끌려나가는 영상과 압수된 장부의 내용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최만호의 여유는 순식간에 차가운 공포로 변했다. 그는 집무실에 비치된 값비싼 위스키를 병째로 들이키며 흔들리는 눈동자를 감추려 애썼다. 최만호 소장은 단순히 부패한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군내 사조직인 청룡회의 핵심 멤버로서 수십 년간 행정의 허점을 파고들어 자신만의 성벽을 쌓아온 교활한 전략가였다. 그는 한서윤 중장이 707 특수임무단 출신답게 전공법으로 치고 들어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그는 전면전 대신 치졸하고도 치명적인 역공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전공법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상대라면 그녀의 도덕성과 명예를 난도질하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최만호는 곧바로 자신의 신복인 정훈 참모와 인사 참모를 호출했다. 그들은 이미 최만호와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온갖 비리를 공유해온 공범들이었다. 군단장이 707식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군. 하지만 여기는 산속 작전지가 아니라 여론과 행정이 지배하는 정치판이라는 걸 가르쳐줘야겠어. 장 팀장, 자네가 관리하는 그 병사 있지? 관심병사로 분류되어 보호가 필요한 그 친구를 이번 작전의 주인공으로 세운다. 카메라 세팅은 완벽하게 해두었나? 최만호의 목소리는 낮고 음침했다. 그의 계획은 간단하면서도 악랄했다. 한서윤 중장이 사단 사령부를 방문했을 때 의도적으로 정신적 불안 증세를 보이는 병사를 그녀의 경로에 배치하여 충돌을 유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주 사소한 신체적 접촉이나 강압적인 언사를 극대화하여 편집한 뒤 이를 갑질 프레임으로 씌워 언론과 인터넷에 유포할 작정이었다. 요즘 같은 시대의 군 고위 장성이 병사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했다는 의혹은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지휘관의 목을 날려버릴 수 있는 핵폭탄과 같았다. 최만호 소장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사단 사령부 내에 비어있는 중대장실을 상담실로 꾸몄다. 그리고 그곳에 평소 적응 장애를 앓고 있어 지휘관들의 골칫거리였던 이등병 하나를 앉혀두었다.
그 병사에게는 사단장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의병 제대를 시켜주겠다는 달콤한 유혹과 함께 만약 실패할 경우 평생 군 교도소에서 썩게 하겠다는 잔인한 협박이 동시에 가해졌다. 공포와 희망 사이에서 정신을 놓아버린 병사는 최만호가 건넨 대본을 달달 외우며 한서윤 중장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다음 날 오전 한서윤 중장은 장도식 소령을 대동하고 제12보병사단 사령부에 도착했다. 그녀의 눈빛은 전날 연대본부에서 박두식 대령을 제압할 때보다 더욱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사단장 최만호 소장은 연병장까지 마중 나와 과장된 동작으로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의 얼굴에는 비굴할 정도로 친절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뒤에 숨겨진 동리는 이미 한서윤의 목덜미를 겨누고 있었다. 한서윤은 최만호의 경례를 대충 받아넘기며 곧장 본청 내부로 발을 들였다. 최 소장, 자네 연대장이 체포되는 동안 사단장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이중 장부에 자네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변명은 듣고 싶지 않다. 지금 당장 사단 전체 유류고와 보급 창고를 개방해라. 군단 감찰팀이 직접 전수 조사하겠다. 한서윤의 단호한 일갈에 최만호는 짐짓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몸을 낮췄다. 그는 한서윤을 자연스럽게 미리 준비해둔 상담실 근처로 안내했다. 군단장님, 모든 조사는 협조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꼭 해결해 주셔야 할 시급한 사안이 있습니다. 여기 한 병사가 군단장님께 직접 상담을 요청하며 자해 소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707 출신의 전설적인 영웅이신 군단장님께서 한마디만 해주시면 저 친구가 마음을 다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발 부하의 생명을 구하는 셈치고 잠시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한서윤 중장은 최만호의 눈빛에서 일말의 불길함을 감지했으나 병사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말에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지휘관으로서의 책임감이자 그녀가 평생 지켜온 군인 정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중대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벌벌 떨고 있는 이등병이 보였다. 한서윤은 장도식 소령을 문 밖에 대기시키고 홀로 병사에게 다가갔다. 병사는 그녀가 가까이 오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옷을 찢고 바닥에 머리를 찍기 시작했다. 한서윤은 당황하지 않고 병사의 자해를 막기 위해 그의 어깨를 붙잡고 진정시키려 했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최만호 소장과 스마트폰 카메라를 든 정훈 장교가 들이닥쳤다. 병사는 기다렸다는 듯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다. 사단장님 살려주세요. 군단장님이 제 상담을 들어주신다더니 갑자기 욕을 하고 저를 때렸습니다. 여자가 장군이 되면 다 이렇게 무서운 겁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병사의 절규는 미리 짜인 각본대로 완벽하게 연출되었다. 정훈 장교가 들고 있는 카메라는 한서윤이 병사의 어깨를 억누르고 있는 장면과 찢어진 병사의 군복만을 악의적으로 클로즈업했다. 최만호 소장은 짐짓 경악한 표정으로 소리쳤다. 군단장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무리 화가 나셔도 관심병사에게 손을 대시다니요. 이건 명백한 폭행이자 가혹행위입니다. 이 영상이 세상에 공개되면 대한민국 군의 명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서윤 중장은 상황을 단번에 파악했다. 자신의 어깨를 잡고 있던 손을 천천히 떼며 그녀는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는 최만호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서윤은 주머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이미 상담실에 들어오기 전부터 시작된 녹음기 기능이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최 소장, 자네는 707 특임대원들이 작전지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가장 먼저 하는지 모르나 보군. 우리는 언제나 현장을 기록하고 증거를 남긴다. 병사가 자해를 시작할 때의 음성과 너희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내뱉은 그 어설픈 연기까지 이 안에 아주 선명하게 담겼어. 그리고 장소령, 들어와라. 문 밖에서 대기하던 장도식 소령이 들어오며 손목시계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를 가리켰다. 그는 한서윤이 상담실에 들어가기 직전 복도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틈을 통해 이미 내부 상황을 고화질로 촬영하고 있었다. 병사가 스스로 옷을 찢는 장면부터 최만호의 지시에 따라 비명을 지르는 과정까지 모든 진실이 렌즈에 담겨 있었다. 최만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에이, 이건 법적 증거 효력이 없을 겁니다. 불법 촬영 아닙니까? 최만호가 악을 쓰며 반격하려 했지만 한서윤 중장은 차갑게 대답했다. 불법인지 아닌지는 군 검찰이 판단하겠지. 하지만 확실한 건 자네가 방금 저지른 짓은 상관 모독이자 증거 조작, 그리고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거야. 별 2개가 아까워지는 순간이군. 최 소장, 자네가 보낸 그 조작된 영상, 지금 당장 유튜버들에게 보내려고 준비 중이었지? 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자네는 군인이 아니라 추잡한 범죄자로 역사에 기록될 거다. 한서윤은 쓰러져 있는 병사에게 다가갔다.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리는 병사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그녀는 나직하게 말했다. 너를 용서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너를 협박한 저자들의 죄는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지. 사실대로 말해라. 누가 시켰나? 병사는 최만호 소장의 서슬퍼런 눈치를 살피다가 결국 한서윤의 위험에 굴복하여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사단장이 의병 제대를 시켜주겠다고 꼬드겼으며 녹취 대본까지 직접 짜주었다는 자백이 상담실 안에 울려 퍼졌다. 최만호 소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이 도리어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 돌아왔음을 깨달았다. 한서윤 중장은 그런 최만호를 짐승을 보듯 내려다보며 장도식 소령에게 명령했다. 사단장 최만호 소장과 공무원 참모진 전원을 현장에서 긴급 체포해라. 저항할 경우 707식 무력 제압을 허가한다. 그리고 육군본부 감찰실에 연락해 제3군단 전체에 대한 특별수사권을 발동하겠다고 전해라. 이제 쥐새끼들의 구멍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괴멸시킬 시간이다. 한서윤의 명령과 동시에 감찰팀원들이 최만호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어깨 위에서 빛나던 2개의 별은 이제 수치스러운 낙인이 되어 바닥을 굴렀다. 최만호는 연행되면서도 비명을 질렀다. 한서윤, 내 뒤에는 청룡회가 있어. 육본 영감님들이 내 목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넌 여기서 끝이야. 한서윤 중장은 그의 비명소리를 등 뒤로 흘리며 상담실을 나섰다. 복도에는 소식을 들은 사단 장교들이 공포와 경탄이 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서윤은 정모를 깊게 눌렀으며 장도식 소령에게 말했다. 장소령, 놈들이 믿는 그 뒷배라는 바위들까지 한꺼번에 부셔버리러 가자. 청소는 원래 구석진 곳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큰 쓰레기를 치우는 법이니까. 그녀의 발걸음은 더욱 단단해졌고 인제의 겨울 공기는 정의의 서늘한 기운을 담아 더욱 매섭게 몰아쳤다. 최만호 소장의 함정은 오히려 한서윤에게 사단 전체를 합법적으로 뒤엎을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 주었을 뿐이었다. 707의 전설은 이제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라 부패한 권력을 도려내는 실존하는 칼날이 되어 군의 심장부를 향해 진격하고 있었다. 병사들은 사단장의 몰락을 지켜보며 진정한 지휘관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을지부대의 낡고 부패한 성벽은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서윤 중장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별 3개는 어두운 인재의 밤을 밝히는 유일한 정의의 등불이었고 그 빛은 이제 더 거대한 악의 소굴을 비출 준비를 마쳤다. 제12보병 사단과 제3군단을 뒤흔든 숙청의 소식은 강원도 인제의 산맥을 넘어 계룡대 육군본부와 용산 국방부의 심장부까지 삽시간에 번져나갔다.
한서윤 중장이 단행한 현장 체포는 군의 서열과 관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파격이었고, 이는 곧 기득권을 쥐고 있던 거대한 세력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연대장 박두식 대령과 사단장 최만호 소장이 줄줄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이 담긴 내부 첩보는 육군 내 사조직인 청룡회의 수뇌부들을 분노하게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역을 침범한 한서윤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 권력에 맞먹는 거대한 기제를 작동시키기 시작했다. 한서윤 중장이 군단 사령부로 복귀하기도 전에 그녀를 향한 정치적 공세와 법적 압박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 언론에는 익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한 왜곡된 보도들이 쏟아졌다. 육군 최연소 여성 중장이라는 타이틀은 독이 되어 돌아왔다. 과도한 진급에 따른 영웅 심리가 억울한 하급 지휘관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프레임이 짜였다. 박두식 대령의 유가족과 최만호 소장의 측근들은 한서윤이 707 특수임무단 출신답게 강압적인 수사 기법을 동원하여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원회와 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서윤 중장은 군단 사령부 집무실에 앉아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포위망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목표물을 포착한 저격수처럼 더욱 선명해졌다. 그녀의 앞에는 장도식 소령이 굳건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장 소령은 박두식 대령의 비밀 금고에서 확보한 서류들을 디지털화하여 분석한 결과물을 태블릿 PC에 띄웠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주고받은 내역이 아니었다. 지난 10수년간 인제 지역 부대들을 거쳐간 장성들과 대령급 간부들이 얽히고 설킨 거대한 뇌물 카르텔, 즉 청룡회의 자금 세탁 지도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군단장님,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계룡대로 출석하여 이번 사건에 대한 소명 절차를 밟으라고 합니다. 사실상 징계위원회의 전 단계이며 직무 정지 명령이 병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놈들이 판을 아주 크게 짰습니다. 장도식 소령의 보고에도 한서윤 중장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깨 위에 달린 3개의 은색별을 만지작거리며 창밖에 눈 덮인 연병장을 응시했다. 놈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지. 장소령, 우리가 확보한 이 이중 장부에는 육군본부 핵심 보직자들의 이름이 가득해. 특히 이번 징계위원회를 주관할 위원장인 김철수 대장도 포함되어 있나? 네, 그렇습니다. 김 대장은 청룡회의 실질적인 수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이름 옆에는 골프 접대와 현금 상납 내역이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놈들은 이것이 조작된 문서라고 우길 것이 분명합니다. 디지털 원본, 즉 놈들이 자금을 세탁할 때 사용했던 서버의 로그 기록이 필요합니다. 한서윤 중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전투복 상의를 고쳐 입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 서버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인제군 남면 외곽에 있는 황 사장의 고물상 지하. 그곳이 놈들의 데이터 센터야. 박두식 대령이 술김에 떠들었던 그 장소 말이야. 장소령, 지금 당장 707 예비역 팀원들에게 연락해. 군단 보안팀의 공식적인 움직임은 놈들이 감시하고 있을 테니 우리는 민간 군사기업의 방식을 빌려 게릴라전을 수행한다. 오늘 밤 그 서버를 통째로 뜯어온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이 직접 현장 작전에 뛰어든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한서윤에게는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지위와 계급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특수전 요원의 심장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인제의 험준한 고갯길을 넘어 외진 고물상에 도착한 한서윤과 예비역 대원들은 유령처럼 현장에 침투했다. 그곳은 겉으로 보기엔 허름한 고물상이었지만 지하로 내려가자 최신식 보안 장비가 갖춰진 서버실이 나타났다. 한서윤은 직접 해킹 장비를 연결하여 데이터 추출을 지휘했다.
놈들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설치한 원격 삭제 장치를 무력화하는데 성공한 순간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 군납 비리와 자금 세탁의 실체가 그녀의 손안에 담겼다. 다음 날 오전 10시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대회의실. 무거운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한서윤 중장이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섰다. 회의실 정면에는 4개의 별을 단 육군 참모차장 김철수 대장이 좌정하고 있었고 그 옆으로는 3개의 별을 단 중장들이 위원 자격으로 배석해 있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서슬퍼런 눈빛으로 한서윤을 압박했다. 한서윤 중장, 귀관은 제12보병사단 사단장과 연대장을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하고 군의 위계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직권을 남용하여 하급자들을 협박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본 위원회는 귀관의 군단장직을 박탈하고 사법 처리를 논의하고자 한다. 할 말이 있나? 김철수 대장의 목소리는 위압적이었고 이미 결론을 내린 듯한 고압적인 태도였다. 장내에 있던 모든 장성들이 한서윤을 죄인 취급하며 비웃고 있었다. 하지만 한서윤 중장은 정모를 벗어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저의 직무에 대한 소명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암적인 존재들, 즉 청룡회라는 이름 뒤에 숨어 국가의 안보를 팔아먹은 범죄자들을 고발하러 왔습니다. 자네들이 말하는 그 적법한 절차라는 것이 비리를 덮고 입을 맞추기 위한 시간을 버는 행위라면 저는 거부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김철수 대장이 안면 근육을 파르르 떨며 소리쳤다. 어디서 감히 망발인가? 증거도 없이 상관들을 모독하다니. 지금 즉시 헌병을 불러 이자를 연행하라. 증거를 찾으십니까? 한서윤 중장이 손짓하자 회의실 벽면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는 어젯밤 확보한 디지털 장부와 로그 기록이 쏟아져 내렸다. 그곳에는 징계위원석에 앉아있는 장성들의 실명과 계좌번호, 그리고 그들이 받은 뇌물의 액수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특히 김철수 대장의 이름 옆에는 인제군 유류고 횡령 수익금의 30%가 정기적으로 상납된 기록이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있었다. 이것은 인제군 남면 지하 서버에서 추출한 원본 데이터입니다. 삭제된 기록까지 모두 복구했습니다. 위원장님, 이 계좌들이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부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배석한 위원들께서 각자 받은 돈의 출처를 이 자리에서 밝혀보시겠습니까? 순식간에 공수가 교대되었다. 조금 전까지 당당하게 호령하던 장성들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김철수 대장은 입을 뻐끔거리며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고 옆에 있던 중장들은 시선을 피하기에 급급했다. 한서윤 중장은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당신들이 병사들에게는 애국과 헌신을 강요하면서 뒤에서는 그들의 목숨값인 유류비와 급식비를 가로챘을 때 이미 당신들의 별은 그 빛을 잃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군단장 자격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의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한 명의 요원으로서 섰습니다. 국방부 검찰단과 중앙수사단이 이미 이 건물의 출입구를 봉쇄했습니다. 자수하여 광명을 찾으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은 그럴 자격조차 없으니까요.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무장한 헌병들과 국방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한서윤 중장이 부임 전부터 긴밀하게 소통해왔던 강직한 검찰관들이었다. 김철수 대장을 비롯한 청룡회의 수뇌부들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그들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질 때마다 굳게 닫혀있던 군의 부패한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한서윤 중장은 연행되는 그들을 차가운 시선으로 지켜보며 탁자 위에 놓아두었던 정모를 다시 썼다. 3개의 별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장도식 소령이 다가와 경례를 붙였다.
군단장님, 육군본부의 청소는 끝났습니다. 이제 을지부대로 돌아가 마무리를 지을 시간입니다. 그래, 돌아가자. 우리 병사들이 기다리고 있다. 한서윤 중장은 승리의 도취감에 젖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부패의 뿌리는 예상보다 깊고 이제 겨우 기둥 하나를 베어냈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자신의 등 뒤에는 진실을 갈망하는 수만 명의 장병이 있고 그녀의 손에는 정의라는 날카로운 칼날이 쥐어 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계룡대 본청 건물을 나설 때 소식을 전해 들은 젊은 장교들과 병사들이 복도 양옆으로 길을 터주며 경의를 표했다. 그것은 계급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진정한 지도자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다. 한서윤 중장의 검은색 세단이 다시 강원도 인제의 산맥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행보는 이제 단순한 수사를 넘어선 거대한 개혁의 파도가 되어 대한민국 군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다. 강원도 인제군의 험준한 산령을 타고 흐르는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으나 그 속의 서린 기운은 이전과 확연히 달랐다. 제12보병사단 을지부대의 연병장을 뒤덮었던 무거운 침묵과 불신의 안개는 걷히고 그 자리에는 장병들의 활기찬 함성과 서로에 대한 신뢰의 온기가 채워지기 시작했다. 육군본부를 뒤흔든 대규모 숙청 작업이 일단락된 후 한서윤 중장은 다시 인제의 제3군단 사령부로 복귀했다. 그녀의 어깨 위에서 빛나는 세 개의 은색별은 이제 단순한 계급의 상징을 넘어 이 땅의 모든 병사에게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등불과도 같았다. 부패의 온상이었던 사단장 최만호 소장과 연대장 박두식 대령이 군사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은 전 장병에게 전해졌고 이는 군 역사상 전례 없는 정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한서윤 중장은 복귀하자마자 가장 먼저 행정 및 보급 체계를 정상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박두식 대령이 빼돌렸던 유류와 부식비는 즉시 장병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재배정되었다. 차디찬 겨울 바람 속에서 미지근한 국물과 부족한 난방에 시달리던 병사들의 생활관에는 뜨거운 온기가 돌기 시작했고 식탁 위에는 정당한 대우를 상징하는 풍성한 식단이 차려졌다. 한서윤은 집무실에만 머물지 않고 매일 새벽같이 예하부대를 직접 시찰하며 병사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녀가 나타날 때마다 장병들은 억지로 짜낸 경례가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의 마음을 담아 구호를 외쳤다. 인제의 사냐를 울리는 그 소리는 대한민국 육군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한서윤 중장은 저녁을 하루 앞둔 이민호 병장을 군단장실로 호출했다. 군단장실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민호의 얼굴에는 예전의 절망과 공포 대신 명예로운 저녁을 앞둔 청년의 자부심과 희망이 가득했다. 한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이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박두식 대령에게서 환수한 돈과 군단 자체적으로 마련한 경력금이 담긴 봉투가 놓여 있었다. 한서윤은 그 봉투를 이민호에게 건네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민호 병장,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자네가 모았던 이 돈은 어머니의 수술비로 사용될 소중한 희망이다. 박두식 대령이 자네의 희망을 짓밟으려 했지만 결국 정의는 자네의 편이었다. 이 안에는 자네가 성실히 모은 돈뿐만 아니라 자네의 용기에 대한 군단 전체의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다. 사회에 나가서도 자네가 보여준 그 강인한 의지로 어머니를 잘 보살펴 드리길 바란다. 이민호 병장은 봉투를 건네받는 손을 미세하게 떨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가에는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박두식 대령의 협박 아래 홀로 흐느끼던 밤들을 지나 국가가 자신의 고통을 알아주고 명예를 지켜주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민호는 주먹을 꽉 쥐고 한서윤 중장을 향해 생애 가장 절도 있는 경례를 붙였다. 군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청춘을 바친 이군 생활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군단장님께서 보여주신 그 정의로운 모습을 잊지 않고 저 또한 남을 돕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민호의 외침은 군단장실 벽을 타고 묵직하게 울려 퍼졌다. 한서윤은 그의 격려를 정중히 받아주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에게 이 순간은 수백 명의 장성을 숙청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는 승리였다. 한 명의 병사가 억울함 없이 군문을 나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휘관의 소명이자 승리임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이민호 병장이 문을 나서 연병장을 가로질러 갈 때 한서윤은 창가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한 청년의 인생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그녀의 마음속을 훈훈하게 채웠다. 다음 날 오전 제12보병사단 연병장에서는 사단 전체 장병이 집결한 가운데 대규모 전비 태세 검열 및 결의 대회가 열렸다. 한서윤 중장은 3개의 별이 달린 정복을 갖춰 입고 사열대 위에 섰다. 그녀의 곁에는 이번 수사에 혁혁한 공을 세운 장도식 소령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연병장에 도열한 수천 명의 장병은 한서윤의 등장에 열렬한 환호를 보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사열대를 가득 메운 장병들을 하나하나 응시했다. 인재의 칼바람 속에서도 미동 없이 서 있는 그들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강렬한 전우애와 자부심이 서려 있었다. 제3군단 그리고 을지부대 장병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우리 내부를 갉아먹던 부패와 싸웠습니다. 어깨 위에 계급장을 훈장 삼아 여러분의 헌신을 가로챘던 자들은 이제 모두 사라졌습니다. 나는 군단장으로서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다시는 여러분의 정당한 노력이 무시당하거나 부당한 권력 앞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은 국가를 지키는 방패이며 그 방패가 녹슬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나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누구보다 당당하게 인재의 산맥을 지키는 진정한 용사들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한서윤의 사자후는 연병장을 넘어 인재의 골짜기마다 메아리쳐 퍼졌다. 장병들은 목청껏 구호를 외치며 화답했다. 그것은 억압에 의한 복종이 아니라 진심으로 지휘관을 따르겠다는 맹세였다. 결의 대회가 끝난 후 한서윤은 연병장 바닥까지 내려가 병사들의 손을 일일이 맞잡았다. 그녀는 병사들의 전투와 상태를 살피고 식사는 맛있는지, 고향의 가족들은 평안한지 세심하게 물었다. 그 모습은 영웅적인 장군이라기보다는 자식 같은 병사들을 걱정하는 든든한 보호자에 가까웠다. 병사들은 자신들의 눈높이에서 이야기하는 군단장을 보며 진정한 군대의 의미를 다시금 새겼다. 이후 제12보병사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군기가 엄정하면서도 병사들의 만족도가 높은 부대로 탈바꿈했다. 부패한 간부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한서윤 중장의 철학을 따르는 강직한 지휘관들이 임명되었다. 유류고와 보급창고는 더 이상 누군가의 비자금 창고가 아니었으며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모든 물품은 최상의 상태로 전달되었다. 인제의 주민들 또한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다. 군단장이 직접 지역 상권을 챙기며 군과 민이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자 지역 경제에도 활기가 돌았다. 인제군은 이제 군부대와 지역사회가 하나로 뭉친 모범적인 지역으로 거듭났다. 시간이 흘러 계절은 다시 바뀌고 인제의 사냐에도 푸릇푸릇한 봄 기운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한서윤 중장은 군단 사령부 근처의 한적한 능선에 올라 멀리 보이는 철책선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중령으로 진급한 장도식 중령이 함께 서 있었다. 장 중령은 한서윤에게 보고서를 건네며 조용히 말했다. 군단장님, 이번 국방부 검토 결과 우리 군단이 전군에서 사고 발생률 최저, 전투력 측정 최고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민호 군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본인도 대학 복학 후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고 합니다. 군단장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열심히 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서윤은 편지 내용을 전해 듣고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다행이군.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이 한 청년의 인생을 바꿨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장중령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부패는 잡초와 같아서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다시 자라나기 마련이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경계하고 닦아야 한다. 그것이 이 별의 무게를 견디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한서윤 중장의 말에는 지휘관으로서의 엄중한 책임감과 국가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707 특수임무단 출신의 전설적인 요원에서 이제는 대한민국 육군을 개혁하는 거대한 물줄기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마다 낡은 관습은 부서지고 새로운 정의가 세워졌다. 사람들은 그녀를 가리켜 인재의 수호자라 불렀고 병사들은 그녀를 자신들의 영원한 사령관으로 기억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인재의 산등성이가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한서윤은 정모를 고쳐 쓰고 다시 부대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등 뒤로 불어오는 바람은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희망의 바람이었고 정의로운 군대를 갈망하는 모든 이들의 염원이 담긴 부드러운 손길이었다. 한서윤 중장이 남긴 전설은 제3군단과 제12보병사단의 역사 속에 영원히 박제되었으며 그녀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장병들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자부심을 느꼈다. 인재의 검은 그림자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한서윤이라는 이름의 찬란한 별빛이 내려앉아 길을 잃은 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군대의 명예를 회복하고 병사들의 눈물을 닦아준 그녀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전설로 전해질 것이었다. 한서윤은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조국의 안녕과 부하들의 행복을 위해 기도했다. 그녀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은 대한민국 육군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이정표가 되었고 인재의 험준한 산맥은 그 위대한 행진을 묵묵히 축복하고 있었다. 정의는 결코 잠들지 않으며 진정한 지휘관은 부하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산다는 진리를 한서윤 중장은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인재의 혹독한 추위가 결국 봄볕에 녹아내리듯 우리 삶의 시련도 진실과 용기 앞에서는 길을 터주기 마련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일수록 별이 밝게 빛나듯 당신의 올곧은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빛이 됨을 잊지 마세요. 정의는 묵묵히 제 갈 길을 걷는 사람의 곁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정의와 평안이 가득 깃들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